자, 민주당 경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주당 경선, 전북 경선 포함 호남 경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확정이라고 보는 게 예. 맞고요. 뭐 이낙연 후보 측의 전략은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가 뭐 이낙연이 10% 이긴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재명 지사의 그 누적 득표율을 한 45%대로 묶고 본인은 40%좀 올라가서 결선 투표 가겠다 하는 전략이 다 깨진. 그러면서 사실상 대장동 의혹마저도 털고 가는.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는 이 형사적 이슈나 이런 건 좀 달라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저기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이재명 저기 대장동에 잘한 사업인데 이재명 비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여론이 다 같이 반영되는 거라서 정치적으로는 대장동으로부터도 저는 최소한 지지층에서는 풀려났다. 그 승리를 전라북도에서 마무리를 해버리는 거죠. 특히 전북 지역 투표하기 저 직전에,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곽상도 아들 50억 그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얼마만큼 이렇게 투명하게, 청렴하게 이렇게 일을 해왔는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54.55% 이렇게 전북 지역에서 득표했다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이제 좀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는데, 지역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없는데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대장동 문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경선 내부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가 계속 대장동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했었고, 또 외부에서 국힘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힘 쪽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우리 민주진영은 그 결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집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요, 이후에 대장동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까면 깔수록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1위 122표차 할 때 0.17%. 그게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광주 전남으로 경선이 끝난 거예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122표차 0.17% 승리를 거뒀을 때는 본인들의 전략과는 완전 다른 거였거든요. 최소 10% 이상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대장동 네거티브를 끌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실상 동률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직도 던지고 대장동까지 끌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0.17%밖에 차이를 못 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호남에 대한 악플을 다시던데, 다른 편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도 이낙연과 표수를 같이 밀어준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예. 그 네거티브가 그 난리를 치는데도. 더군다나 이 광주 전남은 이낙연이 도지사였던 지역이에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전북이 그냥 소위 좀 그 재밌는 표현으로 매조지를 확 지어준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대통령 하지 마세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 득표율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3.01 이재명, 이낙연 34.48. 근데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렇게까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네거티브 못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들이 오늘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여줬었죠. 아니, 전 좀 힘을 몰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선 맨 처음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이제 캠프 관계자들 중에 일부가 이재명 캠프 지지를 선언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결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결선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낙연과 이재명 두 후보가 간다.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한 번이라도 뒤집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사퇴한 후보들의 지지표가 상당수는 이재명 후보에게 뭐 밴드웨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명으로 좁혀졌다라고 했을 때 남은 부분은 어디냐? 박용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표는 뭐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3위에 있는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2표거든요. 그럼 이 표가 지금 현재 10%대 정도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 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표는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사실상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본 것처럼 겹쳐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이재명 후보가 흡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선의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결선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민주당의 최종적인 대선 승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 YTN 나가는 평론가 같으세요. 야, 빨간 옷 입고 준비 많이 했구나. 아주. 자, 그렇고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경선 전략이 잘못됐다. 이 경선 전략은 이낙연 후보 측의 네거티브 경선 전략은 본인한테는 진짜 도움이 안 되고 네. 민주당 전체로 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전략을 왜 쓰는지를 모르겠는. 근데 지금 그 전라도 지역 경선이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의 언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이런 경선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대하는 모습이나 특히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끝까지 완주하실 거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예, 저는 민주당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버럭 화를 내는 모습 자체가 이낙연답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이낙연 다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 죄송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후에 변곡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제주로 갔다가 불경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올라오고 경기 서울로 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맨 마지막에 경기 서울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때까지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전 그런 뜻이었었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언론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다니십니다. 우리를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대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물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도움도 없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뭐 유튜브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정당성 자체도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유튜브보다는 언론을 먼저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유튜브 규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유튜브를 평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막대하고 블랙리스트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유튜브를 규제를 하자고 하면은 그걸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 그 언론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이야기를 안 하는 집단이 거기에요. 어떤 언론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짜로 페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잖아. 그 핵심 지지층 중에 한 5%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민주당 단계를 장악하고 그 다른 정치인들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배타적이고 일베 용어를 쓰고 하는 소위 똥파리들이 이낙연 후보한테 붙었을 때 처음부터 쳐냈다면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 결국 그 사람들 손에 얹혀서 가는, 물론 다른 의심들이 있기도 해요. 처음부터 이게 세팅된 게 아니냐. 반 이재명으로 똥파리와 대동단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훨씬 더 비호감으로 추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느껴요. 이제 팟캐스트하고 유튜브가 조회수가 비슷해졌어요. 이제. 옛날에 팟캐스트가 압도적이었거든요. 회당 뭐 조회수나 이런 게 거의 기본 한 40만 이상 나왔던 게 지금 유튜브랑 비슷해졌어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같이 업로드를 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비호감성을 예를 들면 이낙연의 장점 이런 것들을 알려낼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원천 차단한 거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등에 엎여 있으면 이낙연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호의적일 수가 없지 일단은 그 사람의 그 양반의 어떤 컨텐츠를 떠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 여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블랙리스트 논란으로까지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의 장점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계속 단점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전 단점 이야기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예. 근데 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대장동 네거티브 같은 게 부딪힐 때는 결국에는 잘한 걸로 보이는 이재명 편을 들다 보면 이낙연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스스로 자멸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이번 일요일 날 전북 그 경선에서 예. 이제 발언하잖아요. 연설하잖아요. 예. 그때도 대장동권에 대한 네거티브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미 곽상도 아들 50억이 나온 상황에서도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캠프를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좀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오늘 월요일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위터 상에서 보이는 약간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똥파리들이 전부 이낙연을 지지를 하면서 그 자기 닉네임에다가 4번을 명시를 하면서 굉장히 몰려다니면서 막 한 사람 패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닉네임에서 4자를 다 뺍니다. 빼고 본인이 그냥 일반 지지자인 척을 하면서 조국 장관님이 대장동에 대한 글을 올릴 때마다 거기 몰려가가지고 조국 장관님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나 그거 보고 빡쳐가지고 얘들은 확실하게 반 이재명이거나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지 민주당 지지 성향 아니에요. 그 조국을 때려요. 대장동 이야기 트위터나 SNS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곽상도보다 이재명을 때리고 싶은 애들이 이낙연 쪽에 몰려 있다가 이낙연이 패색이 짙어지니까 이낙연의 옷을 다 벗고 이제 다시 몰려다니면서 조국 때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야, 놀랍더라고. 나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해요. 불효스럽더라고. 저도 그거를 어떤 방송 채팅창에서 그런 행동들을 봤는데요. 기존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되던 서로 아이디 알잖아요. 예, 서로 막 공격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무도하게 나오던데 그런 네거티브 전략의 문제도 문제고요. 이제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을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언론과 유튜브 두 가지의 사실상의 넓은 의미의 언론이 있어요. 여기서 이낙연과 이재명 두 후보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언론에서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 비판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낙연 후보 공격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럼 여기서 이미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한 걸음 앞서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의 스피커를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유튜브를 블랙리스트로 그렇게 정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 소통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재명 후보와 거의 팽팽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전 스스로 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언론을 가지고 있었고 유튜브까지만 장착을 하면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이 형식적인 전략에 있어서도 압도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걸 버린 거고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선 오늘 제가 채널 A 방송을 좀 여러 개를 봤어요. 예, 뭐 재밌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뭐 마음대로 떠들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채널 A 방송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민주당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답은 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호남 경선으로 사실상 경선 끝났는데 아직도 뭔가를 버리지 못하고 아마 남아있는 경선들 뭐 제주, 불경,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이 순서대로 올라와요. 대장동 네거티브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그 이낙연 후보의 김현정 뉴스쇼 워딩을 보면 뭘 알고는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게 지금 언론의 전략이거든요. 뭔가 어마어마한 단독글을 쏟아내는데 이재명과 연결고리는 없어요. 예. 근데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냄새를 풍겨요. 맞아. 그 전략을 계속 구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 활용했던 그 전략하고 똑같은 거죠. 네.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그 당사자
타겟하고는 앞으로는 연관이 없는 거죠. 아마 어. 한마디 마무리하자면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에 곽상도가 나왔어도 이재명을 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아니 지금은 전략 바꾸시라니까요. 이재명 방어를 하세요. 지지율 올라간다니까. 자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했잖아요. 나 김두관 저 후보는 제가 인터뷰를 좀 여러 번 해본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진짜로 괜찮은 분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개념 충만하시죠. 그 윤석열이 조국 장관대 갖고 그 난리를 칠 때도 가장 선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바로 그런 주자세요. 추미애 장관보다 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뭐 윤석열 탄핵하자 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결국에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옴으로써 더 이상 뛰는 게 의미가 없겠다. 근데 지금 김두관 후보의 번거지에서는 경선이 아직 안 치러졌어요. 예. 부울경이요. 그 부울경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정세균 후보의 전북이 이재명을 지지한 것처럼 김두관의 부울경이 이재명 지사를 더 지지율을 높여줄 거다 이렇게 예. 보거든요. 그리고 그 김두관 후보 가끔씩 토론하다가 이재명 지사께 찍는 소리 막 초반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땐 또 밉기도 하잖아. 근데 이렇게 사퇴를 하고 그만두시면 또 짠하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만 선거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심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그 선언 자체가 진심이고 민주당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던 게 부울경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둘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부울경 경선이 끝난 후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다음에 사퇴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양보하면서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어떤 흐름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광주 전남의 표를 보거나 아니면 그 대구 경북의 표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대구 경북 쪽에 갔을 때 아무래도 추미애 후보의 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쪽에서 이낙연 후보의 표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기에 가면은 이재명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올 것이고 이 부울경에서는 김두관 후보의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자리에서 딱 물러서 줬다라는 것은 네. 빨리 본선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보시면 정말 타이밍 못 맞춘다.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시면 이 김두관 후보가 전북 경선이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글을 예. 올려요. 사퇴를.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제가 그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할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야권의 도전을 이겨낼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의 평생 꿈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가장 잘 실천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자치분권 꿈을 이재명 후보에게 넘깁니다. 비록 패자의 공약이지만 잘 이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과반 이상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된 민주당을 만들고 4기 민주정부를 튼튼히 세워주십시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멋있어요. 지지하신 분들이 숫자가 작더라도 중간에 사퇴하면 좀 맥 빠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사죄도 좀 하셨고요. 아무튼 역시 개념 있는 후보였다. 나가시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셨다 생각하고 초반엔 저도 김두관 후보가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할 말 다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상처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서로 공격하는 게 맞는 거라서 그랬는데 오히려 중간중간에 김두관 후보가 보여줬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악의적으로 이재명 미필 포스터 관련해서 나왔을 때 저도 그러면은 미필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게 꼭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선명하고 선당 후사의 정신만큼은 분명한 사람이다. 동료애를 보여주신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다시 대선 나오시면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렇죠. 빚이 네. 있죠.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다음 대선 경선에 추미애 후보가 나오고 김두관 후보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박용진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지지층 3분의 2 이상이 생각하는 그 아젠다를 갖고 그렇게 깨끗이 띄워줘야지. 그래 나중에 그 어떤 그 정치적 장래가 보장되는 거지. 그냥 어쩌면 참 다음엔 나 대선 안 나갈 거라고 이렇게 막 분탕질 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용진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에이거 됐고요. 자, 근데 그 전라남북도 광주 그 득표율을 보면서 정확하게 맞춘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광주 전남북 대상으로 1000명으로 한 KBC와 리서치비 여론조사가 정확히 맞췄어요. 광주 전남 여론조사 비율이 47대 47이었어요. 그리고 전북은 이재명 지사가 55 얻는 걸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전라도 말로 예술이구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광주 전남북을 다 합쳤을 때 이재명이 얻는 지지율이 약 51%였는데 김도건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었어요. 그 여론조사만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한 여론조사고요.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재명이 호남에서 50% 넘는다고 했더니 금요일 날 광주 전남만 까지고 나서 악플 엄청 먹었어요. 새날 왜 못 맞추냐. 아니, 우리가 무슨 점쟁이 방송이에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광주 전남북 다 포함했을 때가 호남이잖아요. 예. 광주 전남만 까였는데 왜 니들이 이거 무슨 50% 선동했는데 50% 안 넘는 게 졌다고 막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악플을 다시 마시고요. 다 지워버릴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호남에서 이재명이 50% 넘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했어요. 예. 네. 그보다 느끼한 방송에서 누군가 하신 이야기를 댓글로 자장창 쓰고 있더라고. 아, 그게 되게 화나더라고. 그 푸나님이 단톡방에는 52, 3 정도 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51, 2 정도가 예, 고 호남 전체로 예, 봤을 때는. 예. 자, 이런 게 있고.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공정을 한번 볼게요. 진짜 이런 건 되게 열받는 거예요. 공정해. 호남에서 지지율 역전, 이낙연 38.5, 이재명 30.8, 이게 다자일 경우란 말이에요. 요거를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여론조사를 해놓고 이낙연이 오차 범위 밖에서 7.7% 앞선다. 이렇게 선동했던 언론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편인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뭐 이런 여론조사에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죠. 심각한데. 이거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예. 팩트하고 결과하고도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은 소급해서라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딱히 이렇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은 없죠.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 이상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들은 매 선거 때마다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낙연 후보를 띄우려고 애를 쓰느냐. 지금 현재 언론들은 왜 이낙연을 밀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그러면은 본선에 갔을 때도 이낙연을 계속 밀어줄 거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의도가 있는 거죠. 맞아, 여론 흐름이 그런 거였어요. 예. 이낙연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긴다. 예. 그 느낌으로 밑밥을 쫙 깔면서 이낙연 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예,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방송하는 이 시간 현재 지금 민주당이 언론중재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날이고요. 아직까지 들려오는 큰 소식은 없고요. 어차피 한 달을 주든 1년이든 10년을 줘봐, 100년을 줘봐라. 그쪽에서 한 발짜리 양보하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식의 그 또 과정을 거쳐갖고 통과를 시킬지 말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그때 한 달 정도 미뤘던 거는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거죠. 이거 상정해 주세요.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저쪽 세력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여론조사 공정의 문제를 막 크게 받아 써가지고 이낙연이 이재명이 이긴다 막 이렇게 여론조사 살포했던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잖아요. 예.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이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근데 저 요거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이 언론피해구제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 4개 정도가 있었는데,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 부분을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내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추정되면 결국 상대편 언론사 쪽에서 반대 증명이라는 반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입증 책임 전환과 법적으로 절차가 같아요. 그게 바뀐 게 없고, 그 다음에 허위 조작 보도라는 부분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바꾼 것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인데, 그럼 두 가지 부분에서요. 5배 손해배상을 3배로 줄인 부분, 이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불리하게 바뀐 부분들이 사생활 침해하는 경우에만 열람차당 청구권 인정하겠다. 이 두 가지 부분 불리하게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안 받아준다면, 이건 정말 많이 물러선 거거든요. 그렇죠. 안 받아준다면 이제는 뭐 그냥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방법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 거 반나절.
통과시켜요. 공수처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반대했어. 통과시켜서 지금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다수결의 힘이에요. 그게 자꾸 조중동의 논란이 빌미를 안 주려고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속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민주당 꼭 통과를 시키세요. 그게 가장 민주당 다운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